네, 이제부터 2부는요, NLL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박사님, 그 육지의 휴전선인 군사분계선과 DMZ는 딱딱 구분을 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이 바다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NLL은 왜 이 정전협정에서 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육상 경계선의 원칙은 접촉선입니다. 그죠? 접촉선. 그런데 이 해상 접촉선은 당시 북한 해안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해권을 우리 유엔군이 아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해군은 다 소멸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측에서는 북한 해안선을 접촉선으로 해서 해상 경계선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상 경계선 합의를 안 해준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육상 경계선만 합의를 하고 정전 협정을 일단 체결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8월 30일에 이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이 일방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설정을 해서 공산 측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시혜적인 조치였습니다. 우선 그 설정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서해만 NLL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해에도 NLL이 있습니다. 동해 쪽은 육상 경계선의 그 종점에서 수평으로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서해는 이제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하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해 5도, 이 서해 5도는 6.25가 터지기 전까지도 38선 이남에 있던 섬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해 5도와 북한 지역의 해안선의 중간선을 그어서 NLL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보하면서 유엔군은 북한 지역의 동서해 양쪽에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섬들을 다 돌려주었고, 이 선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NLL, 다시 말해서 이 북방 한계선은 어떻게 보면은 유엔군이 이 선 북쪽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일종의 자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시혜를 베푼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20년 동안 묵인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1959년에 북한이 조선중앙연감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NLL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1992년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할 때에도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 때까지 현재의 이 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은 이것은 육상에 있는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휴전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수도권을 방위하기 위한 해상 전초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왜 정전회담에서 그 당사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하지도 않았고 정전협정에서 설명도 안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3년 내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대표는 백선엽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형근 장군을 거쳐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53년 당시에는 최덕신 소장이라는 분이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휴전협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물살을 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6월 달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최덕신 소장에게 참석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7월 달에 서명을 할 때에는 최덕신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이 서명을 할 때에는 다른 유엔국 참전 16개국 대표들과 함께 배석을 해서 이 서명식에 참석을 했죠. 그러면 왜 유엔군은 대표 한 사람만 서명을 하고 다른 유엔 참전국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단일 연합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한 사람이 총사령관격인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면 되고, 반면에 공산 측은 중국군과 북한군이 단일 연합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 대표로서 김일성,
또 중공군 대표로서 펑더이화가 각각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쪽이 일사불란함을 보여줬던 사례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왜 틀렸느냐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일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은 그 협정문 4조에 정치회담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54년 4월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을 때에 우리 그 변영태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공산 측에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만일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당사자였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북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최근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면서 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와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그 우리가 이걸 부를 때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지? 우리가 부를 때도 용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미북 평화협정 전 이렇게 하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 우방이 미국인데 미국을 앞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건 북미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미북 평화협정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고 원래 전쟁 당사자 간의 전쟁 종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게 되죠. 휴전을 하게 되고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회담을 거쳐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 이제 종전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나 특히 중국의 이 저희는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군을 철수시켜서 다시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걸 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굳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당사자인 남북 간에 맺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바로 이걸 또 주장하는 또 하나의 부수 효과는 뭐냐 하면은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많이 맺게 되면은 자기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또 인정받는 셈도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평화협정이나 어떤 불가침 조약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 주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평화와 안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 이게 이제 동맹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력과 믿음직한 동맹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그 정전협정과 북미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실체를 잘 알아봤는데요. 미래의 한반도 이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지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